오늘은 제5강 특허 침해 소송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이제 그 전 강의까지는 좀 실체적인 개념을 좀 하다 보니까 다소 좀 어렵고 그리고 좀 지루할 수 있었는데, 지금부터는 이제 실제 소송 절차에서의 어떤 대응 전략 등을 좀 살펴보는 좀 그런 자리가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이해하시기가 좀 편하시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오늘은 이제 목차는 이제 일반적인 침해 소송, 가장 메인 절차입니다. 특허 침해 분쟁이 있어서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침해 행위를 금지시키고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절차, 저희가 그냥 줄여서 침해 소송 이렇게 말하는데요. 그 침해 소송이 전반적인 절차를 좀 개관을 하고, 오늘은 이제 원고 측 대응 전략에 대해서 살펴보고, 다음 강의에서는 이제 피고 측 대응 전략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할은 이제 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특허 침해 소송을 뭐 아무 곳이나 뭐 피고 주소지면 다 할 수 있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이제 몇 년 전에 특허법을 개정을 해서 특허 침해 소송의 관할을 전속 관할화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6개의 고등법원 소재지, 지금 2019년에 원래 수원고등법원이 없다가 생겼기 때문에 기존 5개에서 6개로 늘어났는데, 서울고등하에 있는 서울중앙지법, 그리고 수원지방법원, 대전지방법원, 대구, 부산, 광주지방법원의 전속 관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지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지원이라든지, 서울 같은 경우는 뭐 서울 동부지방법원, 뭐 남부지방법원 이런 데다가 제소를 하시면 안 되고요. 반드시 6개 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하셔야 됩니다. 이 전속 관할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국 관할이 하나 있는데, 이게 서울지방법원이에요. 그래서 그냥 부산에서 피고가 있어도 서울중앙지법에는 또 제소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국 관할이라고 이렇게 쉽게 표현을 하고 있고요. 왜 서울지방법원은 또 이렇게 전국 관할을 해놨느냐? 아마 입법자가 이제 전문화를 좀 시킬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특허 사건은 어디 가면 전문적으로 빠른 시간 내에 빨리 처리를 해주더라, 이제 그런 것이 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취지로서 지금 서울중앙지법은 전국 관할로서 모든 사건을 다 할 수 있고, 실제로 그래서 서울중앙지법에는 지식재산 전문재판부가 지금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총 60부, 61부, 63부가 이렇게 지금 특허 사건을 전담하고 있는데요. 60부는 특히 가처분 사건에 대해서 이제 신청 사건을 전담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수석재판부라고 하는데, 지식재산권 전부 중에도 수석재판부고요. 그래서 과거에는 이게 50부에서 전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울중앙지법 50부가 원래 가처분 전담부고 수석재판부가 있어서, 거기서 모든 가처분 사건을 이제 특허 사건까지도 포함해서 같이 이렇게 처리를 했죠. 근데 사실 그러다 보니까 좀 전문성도 떨어지고, 일반적으로 특허 사건 같은 경우는 이제 기술적인 어떤 부분에 대한 이해도도 있어야 되고, 그런 분석도 필요하고, 그 특허법이라는 것 자체가 좀 전문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처리 속도가 굉장히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굉장히 특허 사건을, 가처분이라는 것이 빠른 시간 내에 어떤 판단을 받으려고 하는 절차인데도 불구하고 빠른 시간 내에 판단이 잘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그나마 60부가 좀 신청 사건을 전담하고 있어요. 과거에 비해서는 처리 속도가 많이 빨라졌고요. 61부와 63부가 이제 본안 사건을 맡고 있고, 여기에는 재판연구원이 당연히 배속이 되는데, 좀 특징적인 게 기술조사관이 11명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계, 화학, 전자 쪽을 이제 구분해서 기술적으로 어떻게 판사님들이 도움을 받고 있고, 기술적인 어떤 도움을 통해서 가장 적절한 결론을 도출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특허 소송을 제대로 처리하고 있는 것은 이 61부와 63부가 되겠습니다. 원고는 당연히 특허권자가 될 수 있고요. 전용 사용권자도 원고가 될 수 있습니다. 통상실시권자 같은 경우는 이제 비독점적인 통상실시권자는 당연히 원고 적격이 없습니다. 이제 독점적 통상실시권자도 원고 적격이 있느냐는 뭐 견해 대립이 있습니다만, 실시권은 채권이기 때문에 준물권의 지위가 없어서 인정되지 않는 것이 맞다고 보여집니다.
특허권이 공유인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각자 다 청구가 가능하겠습니다. 다만 손해배상 청구는 지분 비율만큼만 청구가 가능하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피고는 당연히 원고에 의해서 특허 침해가 혐의가 있다 이렇게 주장되는 자가 피고가 되겠죠. 이거 관련해서 이제 복수 주체가 관여하는 경우 조금 좀 논의가 필요한데, 예컨대 특허가 A, B, C, D 이렇게 네 가지 구성 요소로 되어 있다. 지난 시간에 제가 배웠던 구성 요소 완비 원칙을 좀 생각하셔야 됩니다. 근데 피고 X는 그 중에서 A, B, C만 실시를 했습니다. 반면에 피고 Y는 D만 실시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피고 X만 놓고 보면 구성 요소 완비 원칙이면 이것도 비침해죠. 피고 Y만 놓고 보면 이것도 비침해입니다. 근데 또 이렇게 보면 좀 이상하지 않아요? 피고 X, Y가 이거 공모를 했다. 그 치면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공모를 했다면 이걸 한 통속으로 봐야 되겠죠? 예. 그래서 공모한 경우, 이런 경우는 전체를 하나의 행위로 봐서 이 경우는 특허 침해 여부를 판단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지배관리 유무가 있는데요. 아까 BM특허 아까 보셨지만 BM특허 같은 경우는 통신망을 많이 이용합니다. 그런데 X가 사실상 BM특허를 실시하는 자고 Y는 만약에 통신망만 공급하는 그런 사업자다, 일반적으로 통신망 사업자다라고 한다면 결과적으로 주된 지배는 결국 이 X가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X를 단일 주체로 봐서 손해배상 침해를 인정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특허법원이 과거에 이 사안에서 이제 그런 취지의 판결을 했고, 이제 이 부분, 이 판시가 복수 주체가 관여해서 피고가 특허 침해 여부를 판단할 때 좀 일응의 어떤 기준이 되고 있는 법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모한 경우는 뭐 한 통으로 봐서 하나의 주체로 봐서 복수 주체가 실시한 구성 요소를 전부를 기준으로 침해 여부를 판단하면 된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리고 복수 주체 중 어느 하나의 단일 주체가 다른 주체를 지배 관리한다. 그래서 결국 통신망 사업자는 사실상 그냥 일반적으로 공급하는 통신망 사업자니까 이 경우는 이 X를 주된 단일 주체로 봐서 단독으로 특허 침해를 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라고 해서 좀 실질적인 어떤 형평성이라든지 공평에 비추어서 이런 법리를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소송 절차는 전반적으로 1심 절차만 살펴보면요, 당연히 소장을 제출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소장 부분 송달되면 30일 이내 답변서 제출 기간을 둡니다. 그래서 답변서가 제출되고 쌍방 간의 이제 쟁점에 관해서 이제 사명 공방을 하게 되고요. 일정한 정도의 사명 공방을 해서 이제 쟁점이 드러나면 이제 재판부가 변론기를 잡습니다. 먼저 준비기를 잡는 경우가 통상 많고요. 준비기를 잡아서 이제 쟁점이 정리가 되면 이제 변론기를 지정을 해서 변론기일에서 다시 쟁점이 있다고 쟁점 정리가 안 된다고 보면 다시 변론 준비기일을 다시 잡을 수도 있기도 하지만 결국 변론기일에서 이제 변론 종결이 되면 이제 판결이 선고되는 이제 그런 절차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조금 유념하셔야 될 부분이 절차적인 부분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 같은 경우는 재판부에 따라서 모든 재판부가 또 그런 건 아니고요. 재판부에 따라서 또는 어떤 특정한 사건에 있어서는 특허 침해 여부와 손해배상 여부를 분리 심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손해 심리는 곧바로 들어가지는 않고, 그래서 원고가 자료 제출 명령이라든지 문서 제출 명령을 신차를 손해액 입증하기 위해서 주장을 하더라도 재판부가 이 부분은 나중에 판단하겠다고 미루고 일단은 침해 여부만 판단을 하기 위해서 변론을 종결해서 선고기까지 잡는 경우가 있어요. 조금 특허권자에겐 좀 불리한 절차 진행이긴 한데 또 반대로 이런 경우는 또 피고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유리하겠죠. 아마 이러한 판단 방식을 취하는 재판부가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재판부는 잠정적으로 일단은 특허 침해 가능성 여부를 판단하고 만약에 특허 침해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하면 다시 변론을 제기해서 손해액 심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케이스에 해당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재판부는 조금 원고에게 불리한 경향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변론기일에서는 시각 자료, PT를 이용해서 쌍방이 구두 변론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고 있어요. 통상 한 30분씩 주고 있습니다. 이거를 과거에는 이제 기술 설명회라고 저희가 명칭하기도 했는데, 사실 기술 설명회라는 게 뭐 법적인 용어는 아니고요. 제가 옛날, 그러니까 정말 과거에는 어떤 식이냐면 지금처럼 뭐 전문 재판부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리고 뭐 특허 침해 소송을 뭐 전문적으로 하는 변호사님도 많이 없었고, 그래서 지금은 뭐 기술적인 문제에 대해서 판사님들이 이렇게 기술 조사관도 있고 그래서 그분들한테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그 대리인들도 열심히 기술 공부를 하고 이렇게 변론을 해드리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도움을 드리는데, 과거에는 정말 대리인도 특허 소송을 하지만 기술적인 데서 잘 모르시고, 그렇다고 뭐 변리사라든지 기업 담당자가 소송 대리권이었기 때문에 기술을 설명해 줄 수도 없고, 법원 입장에서도 기술을 좀 설명을 듣고 싶은데 정식 변론 절차에서 하면 좀 문제가 되니까, 그래서 이제 만든 절차가 기술 설명이다. 비공식적인 절차를 만들고, 거기서 그냥 편하게 오셔서 뭐 기업 담당자들이 기술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달라, 뭐 그런 절차로 운영되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은 뭐 그런 식의 절차가 있는 건 아니고, 명시적으로 구두 변론 절차로서 변론 절차의 일부로서 지금 포섭되어 있고, 대리인들도 정말 열심히 기술 공부를 해와서 나름대로 다 열심히 PT도 하고 재판부 질문에 답변도 하고, 필요한 경우에 따라서는 뭐 그때그때 기술적인 설명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변론 절차에서는 이제 쟁점이 정리가 되면 이제 변론기일을 지정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근데 변론기일을 갔는데 또 이제 쟁점이 있다 그러면 변론 준비기일로 다시 돌아옵니다. 코로나 때문에 최근에는 이제 변론 준비기일로 많이 진행을 하고 있고요. 변론 준비기일 같은 경우는 그 주심 판사가 이제 수명법관이 돼서 한 명이 진행을 합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변론기일을 잡으면 세 분의 모든 합의부 판사들이 다 자석을 해서 심리를 하고 있습니다. 실무상 소호 제기 시부터 판결 선고 시까지 대략 한 1년 6개월에서 2년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고 있어요. 다만 이제 다다음 시간에 저희가 또 이것저것 관련 절차가 있습니다. 이게 침해 소송만 진행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침해 소송을 중앙에 배치를 하고 그 사이에 관련 사건들이 같이 유기적으로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침해 소송이 좀 어렵고요. 특허 분쟁이 어렵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특허의 유무를 다투는 소송이 침해 소송과 함께 대부분 10중 8구는 같이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럼 그 소송이 어떻게 진행되는지가 또 침해 소송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뭐 특허 유무 여부부터 보자라고 대리인끼리 합의가 되면 재판부 입장에서도 기다려줍니다. 그렇게 되면 침해 소송이 뭐 3, 4년은 기본적으로 더 오랫동안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원고 측의 대응 전략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원고 측은 이제 소호 제기 전에 준비할 사항이 있죠. 소장을 원고가 준비를 해서 제출해야지만 이제 싸움이 시작되는 거기 때문에, 원고 입장에서는 당연히 소호 제기 전에 준비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먼저 침해 대상물을 특정을 하고 증거 수집을 해야 돼요. 이게 좀 굉장히 중요한 건데, 소장에다가 이제 청구 취지를 적어야 되고, 그 청구 취지에는 특허 침해가 되니까 금지를 시켜야 될 목적물을 명확하게 특정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이 나중에 강제 집행의 대상물이기도 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특정을 해야 됩니다. 근데 노하우가 필요한데, 너무 이게 좁게 특정을 하면 회피가 쉽죠. 조금만 바꿔도 이게 나중에 강제 집행 대상에서 벗어날 수가 있죠. 그래서 그렇다고 또 너무 넓게 이게 설정을 하면 재판부한테 분명히 한 소리 들어요. 너무 이게 브로드하고 너무 넓어서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있다. 그래서 이걸 좀 좁히거나 명확하게 특정하라. 이렇게 보정 명령이 또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노하우인데, 적당하게 특정을 해는 어떤 노하우가 필요하고요. 통상은 뭐 제품명, 제품 모델, 또 뭐 사진, 도면,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첨부해서 특정을 하기도 합니다. 뭐 전략적으로는 뭐, 좀 특정이 어려우면 일단 뭐 일반적으로 특정을 해놓고 소송 들어가면 또 이제 기회가 있죠. 뭐 성명할 수도 있고, 상대방한테 뭐 좀 물을 수도 있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렇게 특정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 노하우들은 뭐 여러 가지가 있고요. 제가 과거에 했던 방식들 몇 개 소개하자면,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예컨대 뭐 제품명으로만 특정을 하면서 이제 제품 형상을 도면으로서 특정을 한 사안입니다. 그 도면 자체가 입찰에 나와 있는 도면이었기 때문에 입찰에 참가했기 때문에 당연히 그 도면을 사용해서 제품을 만들 것으로 추정을 해서 도면으로서 좀 특정을 했던 사안이고, 다른 사안은 좀 쉬웠는데 모델 번호가 다 있습니다. 그 제품이. 그래서 피고 제품이 모델 번호가 있는 경우는 특정이 굉장히 좀 쉽게 특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특정을 했으면 이제 1차적으로 특허 침해 여부를 당연히 분석을 해야 되겠죠. 원고 입장에서는 소송을 하면서 특허 침해 여부를 분석을 해야 되는데, 단순 뭐 그냥 침해다 아니다만 분석할 게 아니고 피고가 이거를 추후에 어떻게 회피를 할 것인가, 회피 설계라고 하죠. 회피. 그래서 구성 요소 중에 뭐 A, B, C면 그 중에 하나를 좀 바꿔서 좀 실시할 수 있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쉽게 회피를 할 수 있는지도 한번 고려를 해보셔야 되고요. 특허 무효도 응당 살펴보셔야 되는데, 이제 원고 입장에서 특허 무효를 검토하는 데는 좀 한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특허 무효는 피고의 가장 막강한 방어 수단인데, 솔직히 원고 입장에서는 이미 출원해서 등록이 된 특허에 대해서 내 특허가 무효인 경우를 다시 검토를 한다. 이게 쉽지만 않죠. 실제로 검토를 의뢰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도 대부분 이제 특허 공보 정도만 이제 검색을 해서 그 안에서 아마 대비해서 아마 판단하는 경우가 있고, 근데 뭐 피고처럼 열심히 찾지는 않죠. 그래서 특허 무효를 검토를 하긴 하는데 일정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경고장을 발송을 해야 되는데요. 이 경고장 발송도 뭐 이건 선택의 문제죠. 통상 두 가지 정도 때문에 경고장을 발송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첫째는 형사고소를 내가 하고 싶다라고 하면 이제 고의를 입증해야 되는데, 경고장을 발송함으로써 경고장 이후에도 계속 침해 행위를 한다면 그 사실로 해서 이 고의가 이제 인정될 수 있겠죠. 그래서 고의 입증, 형사사건에 있어서 고의성 입증을 위해서 경고장을 발송하기도 하고, 아까 보신 것처럼 징벌적 손해배상을 주장하려면 또 고의가 입증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용도로서 경고장을 쓸 수는 있겠죠. 하지만 종래의 용도라고 하면 특허 침해 여부가 좀 불명하다. 그리고 이게 특허 침해 소송을 하면 아마 10중 8구는 특허 무효 소송이 들어올 건데, 이 특허 같은 경우는 특허 무효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면 선택할 수 있죠. 경고장을 일단 보내서 임의로 좀 분쟁을 이제 종식시키는, 뭐 회사 입장에서 경고장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도 뭐 그 특허 침해 제품을 매출이 그렇게 높지 않으면 굳이 뭐 이 상대방하고 분쟁을 할 실익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경고장을 보내서 쌍방 합의를 유도하는 그런 용도로서 쓸 수 있겠습니다. 다만 주의하실 게, 이 경고장을 보내는 건 좋은데 이 피고, 그러니까 피침해 혐의 이 상대방에 대한 거래처한테 경고장 보내시는 건 굉장히 유의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거래업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피고 입장은, 피고는 특허 침해 당사자니까 피고한테 뭐 경고를 하는 거야 뭐 가능하겠습니다만, 피고한테 제품을 수령해서 뭐 판매하는 어떤 거래처가 있다고 치면, 이 거래처한테 만약에 경고장을 보내면 거래처는 10중 8구는 그냥 문제가 되는 제품이면 나는 그냥 안 살래 라는 의사결정을 할 가능성이 높죠. 실제로 과거에 뭐 상표 분쟁 같은 경우에 홈쇼핑을 많이 제품을 파는데, 홈쇼핑했다가 이제 상표 침해니까 나중에 상표 침해를 묻겠습니다 하면 홈쇼핑 입장에서야 당연히 뭐 분쟁 대상이 되는 물건을 안 팔려고 하겠죠. 거래 중단을 유도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민사 법원도 마찬가지고 형사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거래처한테 무분별하게 경고장 발송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인정하고 있고, 형사상으로도 업무방해죄로도 이렇게 처벌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유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좀 거래처한테 경고장 보내실 때는 굉장히 신중하셔야 되는데요. 좀 노하우가 좀 필요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표현도 굉장히 유의를 하고요. 경고장이라는 말도 안 쓰고 안대장 뭐 이 정도로만 쓰고, 원칙적으로는 저도 뭐
고객을 설득시켜서 보내지 말자고 얘기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뭐 보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면 문구자는 문구를 굉장히 유념하셔야 돼요. 그래서 단정적인 표현을 쓰시면 안 되고 특허 침해에 해당된다라는 표현도 잘 함부로 하시면 안 되고 가정하에 표현하셔야 되고 특허 침해가 됐을 때 이러이러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그래서 특허 침해 한번 검토해 보셔라 라는 취지를 지금 완곡하게 표현을 하셔야 되는 것이지 단정적으로 침해다 그래서 앞으로 침해를 묻겠다라고 거래처한테 함부로 경고장을 보냈다가는 오히려 역공격을 당할 수 있다. 그래서 원고 측에서 그 부분은 충분히 유의를 하셔야 됩니다. 이제 원고 측의 이제 대응 전략은 이제 간단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입증입니다. 왜냐하면 입증 책임은 원고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원고가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특허 침해를 어떻게 입증할 것인지, 손해액을 어떻게 입증할 것인지 그렇게 입증하기 위해서 민사소송법상의 또는 특허법상의 각종 제도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거기에 이제 사활이 걸려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민사소송법으로 인정되는 증거 수집 방법은 뭐 다 아시는 방법과 같습니다. 검증 가장 처음 할 수 있는 방법이 현장에 가서 침해 행위가 있는 현장에 가서 검증할 수도 있고요. 그 침해 물품이 어떠한 무슨 화학 물질로 이루어져 있거나 어떤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뭐 감정을 통해서 입증하는 방법. 그리고 손해액 같은 경우도 아까 뭐 회계 감정을 해야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감정을 하는 방법이 있고 잘 안 하지만 또 증인 신청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예컨대 뭐 통상의 기술자의 인식이 뭐 이 사건 같은 경우에 어떤지 보려면 그 통상의 기술자에 해당되는 분들을 증인으로 모셔서 기술 수준이 높다 낮다 뭐 이 정도를 뭐 입증할 수는 있겠죠. 뭐 경우에 따라서는 원고 입장에서 내 발명이 굉장히 뭐 좀 특별하다 이런 것들을 좀 주장하고자 해서 발명자를 증인으로 데리고 와서 실제적으로 증인 신문하는 경우도 있지만 통상 침해 소송에서 증인 신문은 잘 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사실 조회를 하는 방법도 있고요. 이게 문서 제출 명령이라는 게 있는데 특허법에는 더 센 게 있어요. 자료 제출 명령이 있기 때문에 굳이 뭐 민사소송법상의 문서 제출 명령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제 원고 측 대응 전략에서 이제 가장 중요하고 가장 많이 사용하셔야 될 게 특허법의 별도의 증거 신청 제도들이 있어요. 제가 뭐 표현은 뭐 증거 개시 제도라고 했는데 사실 미국 법상 인정되는 디스커버리 제도와 같이 막강한 어떤 증거 개시 제도가 우리나라에 있지는 않습니다. 그나마 아까 방금 보신 민사소송법상의 증거 개시 방법, 증거 신청 방법보다 그나마 더 강화된 어떤 수단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수단들을 이용하실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제가 임의로 증거 개시 제도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을 뿐입니다. 원고 측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크게 특허법에서 인정되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이제 구체적 행위태양 제시 의무라는 게 있어요. 이제 이것도 개념을 이렇게 쉽게 말씀을 드리면 특허 침해 제품이 이제 유통되는 경우에는 입증하기가 그나마 쉬워요. 뭐 그냥 구입을 해서 뜯어보거나 뭐 감정을 해보거나 해서 내 특허랑 대비를 해서 침해 여부를 판단하면 됩니다.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방법 발명 같은 경우 있잖아요. 내가 어떤 제조하는 방법에 대한 특허권자인데 제품이 있기는 있지만 이게 어떻게 제조되는지는 그 제조 시설을 보지 않고서는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제품에 따라서는 저희가 B2B 제품이라고 하는데 기업과 기업으로 가는 제품들 있잖아요. 예컨대 뭐 반도체 검사 장비 같은 경우는 그걸 만들어서 소비자한테 가는 게 아니라 그것도 그 반도체 회사로 그냥 곧바로 공급이 됩니다. 자,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침해 부품을 획득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자, 그런 경우에는 이제 특허 침해를 완벽하게 입증하기는 어려워요. 그렇지만 이제 정황 사실을 통해서 이제 주장을 해서 특허 침해 소송을 했다고 치면 피고가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할 수 있죠. 부인을 하는 겁니다. 특허 침해를 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부인만 할 뿐 구체적으로 자신의 방법이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는 일절 얘기를 하지 않는 전략을 취할 수가 있어요. 이게 과거에는 그런 식으로 시간을 많이 끌었습니다. 이제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이제 저희가 이제 법이 들어온 것이 이 구체적 행위태양 제시 의무예요. 그래서 무작정 지금은 부인만 하면 안 되고
피고 입장에서는 특허 침해가 아니다고 부인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어떻게 예컨대 뭐 구성 요소 중에 어느 부분은 실시를 하고 있고 어느 부분은 실시를 하지 않고 있다 라는 구체적 행위 태양을 제시하라는 겁니다. 그 규정이 지금 들어왔던 것이고요. 그래서 특허권자 입장에서 옛날보다 입증하기 좀 쉬워졌죠. 물론 그렇다고 뭐 무조건 다 게시하라는 건 아니고 구체적 행위 태양을 제시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그건 법원에서 판단을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 구체적 이유를 대고 그게 정당하다고 법원이 판단이 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구체적 행위 태양을 제시하지 않도록 할 수는 있는 절차를 이제 규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절차에 대해서 이제 법원이 많이 관여를 해야 되겠죠. 여기에 대해서는 제재도 좀 규정을 해두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법원이 구체적 행위 태양 의무를 게시하라고 이렇게 명령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끝끝내 피고가 이거에 대해서 말을 듣지 않는다. 그래서 거부를 한다면 법이 이렇게 사항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침해 행위의 권리자가 주장한 침해 행위의 구체적 행위 태양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이렇게 법에서 명문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결국 특허 침해를 행위를 이렇게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제 무작정 과거와 같이 이제 특허 침해를 부인할 수는 없고 부인을 하는 경우에도 명시적으로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는 이제 구체적으로 태양을 제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요건을 보시면 분석을 해보면 먼저 이게 침해 소송에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뒷부분에 특허의 유무를 다투는 그 소송에서는 구체적 행위 태양 제시 의무를 주장할 수는 없고요. 특허권자 또는 전형 실시자가 특허 침해 행위를 주장을 해야 됩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조금 논의가 있는 게 구체적 행위 태양 제시 의무라는 것이 그러면 입증 책임을 바꾼 것이냐 그렇게 봐야 되는 것이냐. 그러니까 구체적 행위 태양을 제시한다는 것 자체가 특허권자가 그럼 아무리 입증도 하지 말고 그럼 피고가 자기의 행위 태양을 다 제시해야 되는 것이냐 그런 취지로 이해될 수 있느냐라는 논의가 있는데 그렇게까지 입증 책임을 전하는 건 아니겠죠. 그래서 어렵지만 원고 입장에서는 자기가 수집할 수 있는 모든 증거를 통해서 최소한도의 정황 증거는 법원이 이 침해를 하고 있다라는 이제 의구심을 불러일으킬 정도의 주장 입증은 최소한 하셔야 되겠죠. 그렇게 해야지만 구체적 행위 태양 의무 제시 의무를 주장할 수 있을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피고가 이제 부인을 하는 경우죠. 세 번째 요건은 그렇고 그리고 그런 구체적 행위 태양 의무를 피고가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이유가 없어야 됩니다. 그럼 이 정당한 이유가 뭐냐? 이거 갖고 또 많이 싸우는데 결국 정당한 이유라는 것은 결국 통상 피고 측에서 주장하는 게 영업비밀이죠. 내가 다른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 방법이 영업비밀이기 때문에 못 밝힌다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 이제 법원 입장에서는 자료를 받아서 정말 이게 영업비밀에 해당돼서 밝힐 수 없는 부분인지를 판단해라 라고 이제 절차적으로는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불이행시 효과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체적 행위 태양 의무를 제시하지 않으면 특허 침해 사실까지도 인정할 수 있게끔 이제 그렇게 제재요를 강하게 규정해 놨습니다. 실무상 경향을 보면 좀 다소 아직은 소극적으로 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법원이 적극적으로 이거를 판단해 주면 좋은데 이 피고 측에서 영업비밀을 주장해서 이렇게 제시를 거부하면 일단 법원은 채부 여부를 조금 판단을 좀 보류하는 경향이 커요. 그래서 거의 최종 변론 길까지 가서야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하는 경우가 많고 불이행했을 때 법에는 제재요가 이렇게 명시되어 있지만 아직 그걸 이걸 이렇게 적용해서 특허 침해까지 인정하는 그 사례를 아직 제가 찾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실무가 좀 적극적으로 운영됐으면 하는 좀 바람이 있고요. 그 정당한 이유 유무에 대해서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통상 법원이 그냥 소송 지휘를 합니다. 그래서 그냥 쌍방 이렇게 합의를 유도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제출하라는 식으로 완곡하게 공고를 해서 이렇게 해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료 제출 명령이라는 게 원고 측에서 쓸 수 있는 증거 수집 방법이 있는데요. 이게 종래 우리 민사소송법에서 인정되는 문서 제출 명령과 대비해서 굉장히 더 강합니다. 그래서
특허 소송에 있어서는 당연히 자료 제출 명령을 하셔야 되고요. 문서 제출 명령을 하시면 안 되는데 대리인 경우에 잘 제도를 몰라서 아직도 문서 제출 명령을 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명시적으로 자료 제출 명령을 하시면 되고, 그게 이제 제출 범위가 문서뿐만 아니라 자료 제출 명령은 말 그대로 자료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통상 우리가 물건도 포함되는 것으로 넓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료 제출 명령 같은 경우는 이제 영업 비밀을 이유로 한 제출 명령 거부를 제한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영업 비밀 때문에 자꾸 못 내겠다 하는 것도 경우에 따라서는 제한될 수 있기 때문에 더 유리하고요. 그러니까 불응 시에 또 제재가 좀 강합니다. 뒤에서 좀 말씀드리겠지만, 그래서 문서 제출 명령보다 더 강한 제도가 있기 때문에 특허법 분쟁에서는 당연히, 특허 소송에서는 당연히 자료 제출 명령을 하셔야 됩니다. 요건을 보시면 이거 특허 침해 소송에서의 당사자가 신청하면 되는 것이고, 원고도 할 수 있습니다. 피고도 할 수 있고, 쌍방 다 자료 제출 명령을 할 수 있고, 침해 증명을 위해서도 자료 제출 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손해뿐만 아니라 침해 증명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에서도 자료 제출 명령을 할 수 있고, 그 자료에는 동영상이라든 물품을 포함하는 넓은 개념으로 보는 게 지금 학계의 대다수입니다. 대다수 견해입니다. 그 제출을 거부할 정당한 이유가 없어야 되는데요. 여기서 또 문제가 돼요. 그럼 정당한 이유가 뭐지? 이래 갖고 다투는데, 이게 뭐 정당한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는 뭐 이렇게 법 규정이 없습니다. 다만 이제 과거에 이 대법원 판시제가 2개를 설치를 했는데, 이 판시에 비춰보면 과거에 문서 제출 명령의 예외 사유에 해당되는 그런 사유들인데 같을 것 같아요. 아마 자료 제출 명령의 정당한 제출을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이유도 뭐 영업 비밀이라든지 아니면 자기용 문서, 프라이빗하게 자기만 보려고 하는 문서들을 굳이 공개시킬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사안들 아니면 그런 사연들도 아마 자료 제출 명령의 거부 사유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막 이렇게 다툼이 있게 되면 당연히 법원만 그 자료를 들여다보는 인카메라 제도를 거쳐서 판단을 하게 되게 되겠습니다. 자료 제출 명령을 불이행하면 첫 번째 제재는 먼저 이렇게 자료의 기재에 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이게 문서 제출 명령의 법문과 좀 비슷해서 과거 판례가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냐에 대한 그 학설 대립과 견해가 있는데요. 뭐 제가 실무가니까 결론만 말씀드리면 자유심증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뭐냐면 주장 사실을 인정을 하는데 그치는 것이고, 침해 요건, 입증 책임, 요중 사실도 입증된 것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요중 사실의 입증은 결국 법원이 자유롭게 판단할 수 있다라는 것인데요. 쉽게 말해서 예를 들어서 특허가 있고 특허가 X, Y, Z로 구성된다라고 봤을 때 이제 딴 건 다 입증을 했는데 이 Y 구성이 좀 애매해서 Y 구성을 실제로 피고가 쓰고 있는지 이걸 내가 입증하려고 자료제출 명령을 했고, 그래서 Y 구성에 포함된 제품 도면을 좀 내놔라 라고 피고에게 원고가 요청을 합니다. 근데 끝끝내 자료제출 명령을 법원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걸 안 냈다고 가정을 한다면, 지금 이 자의심증설에 의하면 이런 주장, 그러니까 Y 구성을 포함하는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제품 도면이 있다는 사실, 거기에만 그 부분에만 지금 인정되는 것이고, 특허 침해 인정 사실 자체는 여전히 법원이 다른 증거에서 달리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제재가 조금 약할 수 있다는 그런 반론이 좀 제기되고 그런 문제점이 제기가 되니까 이 자료제출 명령에 대해서 또 강한 제재를 집어넣었어요. 이제 이 조문이 이건데요. 그러니까 자료제출 명령을 했고 그 자료를 거부한 경우에 그 자료 이외에는 이 사안에서는 특허 침해 여부를 판별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입증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표현을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고 대체 증거로서 입증하기도 어렵다고 본다면 그런 경우에는 증명하고자 하는 사실에 관한 주장에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이 말은 결국 뭐냐? 특허 침해를 인정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불이행 시 제재를 막강하게 기재를 했던 것이죠. 이처럼
지금 우리 그 자료추출 명령 자체가 종류와 틀리게 불이행시 제재효에 대해서 좀 강한 걸 좀 이제 삽입을 해놨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원고 입장에서는 이 자료제출 명령을 침해 소송에서는 널리 사용하셔야 되고, 실제로 저 같은 경우도 좀 많이 원고 입장에서는 자료제출 명령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실무 경향은 또 아쉬운 게 있죠. 우리 법원이 좀 적극적으로 좀 안 해주세요. 그래서 소극적으로 좀 운영되는 부분이 좀 강하고, 이 제재를 적용해가지고 곧바로 특허 침해가 인정된 케이스를 저는 아직 못 봤습니다. 그래서 물론 제가 모르는 사례가 있을 수 있긴 한데 아직 저는 못 봤고요. 뭐 그 단계까지 이르면 또 피고가 뭐 제출을 하겠죠, 사실. 그래서 아직 이 불이행시 제재요 이게 적용돼서 특허 침해 소송의 실제 결론이 내려진 그런 사안은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사실상 이게 자료 제출 명령을 할 때도 이렇게 영업비밀 갖고 많이 다투면 시간이 많이 이렇게 지연되고 소송이 지연되긴 한데, 법원 입장에서는 이런 경우는 뭐 이렇게 소송 대리인한테만 이렇게 한정시켜서 열람을 시키기도 하고, 당사자 간에 뭐 별도의 뭐 약정을 좀 해서 별도의 어떤 조정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제시되고 있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여전히 이 자료제출 명령을 입법자들이 이제 특허법에 도입한 어떤 취지 자체가 좀 더 강하게 특허 사실에 대해서 원고에게 입증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한 것이기 때문에 법원 자체가 좀 더 이제 적극적으로 이 제도를 좀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허 침해 소송 관련해서 첫 번째 섹션으로서 원고 측 대응 전략을 이 정도로 제가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피고 측 대응 전략과 가처분 절차 심 특수성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